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에너지 전환과 효율을 다루려면요. 일단 에너지의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웃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막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막 역학적 에너지 다 해놓고선 이제 와서 에너지를 하겠다고.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단원이 뭐 그런 순서인 걸 뭐 어떻게, 그렇죠? 일단 이 에너지의 정의부터 먼저 다뤄보자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위로서 뭘 쓰냐면요. J라고 쓰고요. 읽을 때 줄이라고 읽습니다. 그렇죠? 과학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의 이름을 따다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될 용어가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체에 뭐를 가하여 힘을 가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우리가 얘를 일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체한테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잖아. 그러면은 물체는 뭐가 증가하게 된다?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공짜로 증가하는 게 아니죠. 내 에너지가 줄어든 대신에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 일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역학적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요.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죠. 어떤 형태로? 열의 형태로 이동하듯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전달될 때 일의 형태로 전달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알 수 있냐. 첫 번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는요. 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일을 하잖아? 그러면요.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엄밀하게는 내가 일을 하면은 내 에너지는 감소. 일을 받는 대상은 에너지가 증가. 그래서 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 관계에 있으므로 에너지랑 일은요, 당연히 같은 단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의 단위도 줄을 쓴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양한 에너지 전환을 공부하려면요,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에너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뭐 전자기 유도 같은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요런 거 나왔죠.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뭐, 물론, 그때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번 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운동 에너지, 말 그대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죠?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때 당연히 질량의 단위는요.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 쓰고요. 속력 같은 경우는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구한 운동 에너지 단위는 당연히 줄로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만약에 학교에서 공식 같은 거 안 알려주잖아.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를 원래 이번 단원에서는요, 에너지의 효율 쪽을 계산시키지 이 역학적 에너지랑 이제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걸 계산을 원래 안 시키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 알려줬다라는 말은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학교 가서 수업 들었는데 만약에 알려줬다, 그러면 암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알려줬다, 그러면요 쓱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위치 에너지. 그 엄밀하게 위치 에너지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영어 단어 포텐셜 있잖아. 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잠재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즉 물체의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내재적인 에너지 뭐 요런 걸 말하는 건데, 이 위치 에너지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리고 물체가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를 이제 다 곱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높이가 그냥 높이가 아니라 어떤 뭐가 필요하다? 기준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어디를 기준면으로 삼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높이가 아니다. 기준면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질량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라고 해가지고 무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무게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 떨어진 높이로 이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다?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냐면은요,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공기 저항과 무엇을 무시할 때, 마찰을 무시할 때, 얘네 둘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우리가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보존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일부 학교에서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듣고 저한테 이제 찾아오시면은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 에너지 같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번 단어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 에너지 말고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빛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핵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핵 에너지. 그리고 저기 뭐야, 소리나 아니면은 저기 뭐 지진파 아니 물결파 같은 우리가 파동이 갖는 에너지를 통틀어 가지고요, 파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소리 에너지라는 말은요, 되도록 지양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소리도 음파, 파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동 에너지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열 에너지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열 에너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뜨거운 물체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차가운 물체는 열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열 에너지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예요. 그렇죠? 당신이 지금 뜨거운 물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온도가 높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차가운 물체 온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열 에너지는요. 다른 말로는 내부 에너지라고도 부르고요. 그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는 원래 진정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요, 입자들이 있겠죠? 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한다라거나 아니면 기체 상태의 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에 의한 에너지,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것을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요.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거를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뜨겁고 차가운 정도다. 이렇게 말하시면은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에너지 전환을 다뤄봐야겠습니다. 어떤 한 형태의 에너지는요,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 이런 게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휴대전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휴대전화 뭐 화면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자, 휴대전화 화면에서는요. 자,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휴대전화 화면에서 뭐 나오고 있어요? 빛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그게 공짜로 이제 생기진 않겠죠. 그렇죠?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전기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휴대전화 이제 보다 보면은요. 여기 스피커가 있죠. 그렇죠? 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받고요? 소리 같은 이제 음파가 갖는 에너지, 파동 에너지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 같은 것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이제 진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휴대전화 진동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사례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사례죠. 그렇죠? 선생님 진동 울리면은 소리도 들리잖아요. 파동 에너지 나오겠네요.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요. 휴대전화가 진동을 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같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리까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일부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 일부는 파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휴대전화를요. 뭐 하려면요? 쓰려면은요, 뭘 해줘야 돼요? 충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휴대전화 충전할 때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냐. 요거를 이제 잘 헷갈리지 마세요. 휴대전화 충전하려면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줘야겠죠. 콘센트에 꼽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를요, 도대체 뭘로 전환을 하는 걸까? 충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이거를 어디에 저장해 놓는다? 배터리에다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전기 에너지가 뭐예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는요. 흐르면서 이제 발생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장이 어렵습니다. 저장 형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저장이 어려우니까 배터리에다가 어떤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우리가 이 화학 에너지를 다시 뭘로 바꿔가지고요.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게 되잖아. 그러면 휴대전화가 뭐 됐다라고 표현해요? 방전됐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충전의 반대말을 뭐라 부른다? 방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요, 전기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방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휴대전화를요,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은요,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장치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까? 그렇죠?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만들어내는 걸까? 화면에서 만들어내는 걸까? 아니면 본체에서 만들어내는 건가? 그렇죠? 어디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열 에너지가 함께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외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요,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식한 말로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하다 보면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휴대전화에서 들어간 에너지랑요, 사용된 에너지는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그렇죠? 에너지라고 하는 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빛에너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만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만 될 뿐이지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에너지의 총량은 뭐 되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뭐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뭐만 될 뿐이다? 전환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총량은요, 일정하게 뭐 된다?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전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요, 내가 만약에 전구에 1초당 전기 에너지를요, 얼마만큼 공급해주고 있냐? 120줄만큼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이 전구에서는요, 어떤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첫 번째, 열 에너지, 두 번째, 빛 에너지, 요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발생되는 열 에너지가 90줄이라 하면은요, 이때 발생되는 빛 에너지는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내가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 줬죠? 12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 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로 전환됐다? 일부는 열 에너지로, 일부는 빛 에너지로 전환됐으니까 총량이 동일하려면요, 빛 에너지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0줄만큼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20줄 중에 90줄은 열 에너지로, 나머지 30줄은 빛 에너지로 뭐 됐다? 전환되어서 들어간 에너지 120, 나온 에너지 120, 총량이 뭐 된다?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개념이죠. 그렇죠? 예,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가 두 번째 한번 질문해 볼게. 야, 그러면은 에너지는 어차피 보존되니까 절약할 필요가 없지. 되게 그럴싸하죠. 그렇죠? 에너지는 보존되잖아. 총량이 일정하잖아. 그럼 우리가 절약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예, 아니죠. 절약해야 됩니다. 왜요? 너
이거 있지, 이거 다시 쓸 수 있냐? 예.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우리한테 유용한 에너지 양은요, 점차 줄어들고요, 우리한테 쓸모없는 에너지 있죠? 버려지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점점점 우리가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절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시다.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에너지는 어차피 보존되니까 절약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고요. 그렇죠? 에너지는 왜 절약해야 된다?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에너지, 즉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 다시 사용하기 힘든 형태의 에너지는 뭘 말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 따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14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에너지는 도대체 어떻게 절약하나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뭐다?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효율,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공식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요. 자, 내가 공급한 에너지분에 그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 있죠? 이 비율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것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전구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공급한 에너지는 얼마죠? 120이죠. 그렇죠? 근데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뭐야? 전구의 목적은 뭐죠? 빛을 내는 기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게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120분의 30 그러면은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얼마? 에너지 효율이 25%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전구 한번 두 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 얼마 투입해서 120줄만큼 투입해가지고요. 열 에너지 얼마 만들고 있냐면요. 이렇게 90줄만큼 만들고 빛 에너지를 얼마? 예를 들어서 뭐 30줄 만든다고 칠게요. 네, 근데 자, 오른쪽에 있는 전구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얘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얼마? 60줄만큼 투입을 해가지고요. 빛 에너지 얼마 만드냐? 똑같이 만든대요. 밝기가 똑같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30줄만큼 만든대요. 그러면은 이 전구에서 발생되는 열 에너지는 얼마? 당연히 30줄이겠죠. 자, 에너지 효율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에너지 효율이 120분의 30이니까 4분의 1, 즉 25%짜리 에너지 효율을 갖는 전구고요. 얘 같은 경우는 60분의 30, 즉 2분의 1, 50%만큼의 효율을 갖는 전기기구죠. 그렇죠? 네. 자, 똑같은 밝기의 전구인데요. 첫 번째, 전기 에너지를 누가 덜 쓰고 있어요? 얘가 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요. 화력발전소 덜 돌려가지고 좋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 덜 내서 좋은 거죠. 그렇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이다 라는 말이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면은요, 버려지는 에너지가 적어서 좋다라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은요, 이제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잖아. 너 돈 절약하려면 뭐 해야 돼? 첫 번째, 돈을 안 쓰거나, 두 번째, 돈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써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제품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밑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다뤄야 될 건 뭐냐면요, 열기관입니다. 우리가 열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요,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열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증기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기기관도요, 열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도요,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엔진을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열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뭘 쓴다? 열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열을 이용해서 일로 전환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열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다.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 열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든다 라고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참고로 열이랑 열 에너지는요,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죠?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합을 열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이동하는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그거를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요,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 열의 형태로 이동하든가 아니면 일의 형태로 이동하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번 간단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어떤 물질을요, 연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개 뜨겁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고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열원이 있으면요, 당연히 뭐도 있을까? 어떤 곳은 뜨거우면은 어떤 곳은 차가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가운 부분을 뭐라 부른다? 저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뭐가 이동하고 있다? 열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열의 일부를 뭘로 바꾸는 장치? 일로 바꾸는 장치.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기관의 모식도는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고열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고열원에서 열기관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를요, Q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 Q1 중에 일부는요, 뭘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1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바꾼 2를요, 얼마라고 할 거냐면요, W라고 합시다. 워크의 약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부는요, 바꾸고요. 1부는요, 이런 식으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요, 우리가 Q2라고 합시다. 참고로 열의 양을요, 우리가 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열기관도요, 뭐가 존재한다? 에너지 효율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열기관의 열효율 똑같습니다. 자, 공급된 에너지 얼마죠? 여기서는 Q1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이 중에서 누가 유용하게 사용한 거죠? 아무리 봐도 이 일한 게 이게 유용하게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 즉 열효율은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Q1분의 W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등장한다?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참고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총량은 유지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에너지 얼마요? Q1. 그리고 빠져나온 에너지 얼마죠? Q2 플러스 W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Q1은요, Q2 플러스 W이므로 얘를 쓱 이항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W 자리 대신에 우리는 뭘 대입할 수가 있냐? Q1 마이너스 Q2를 대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쪽을 Q1으로 나누고 이쪽을 Q1으로 나누면은 1 마이너스 Q1분의 Q2로 뭘 구할 수 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요, 무식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잘 들어봐. 만약에 여기 고열원이 이렇게 있어. 저열원이 이렇게 있어. 자, 고열원에서 고열원에서 이제 열기관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120줄이라고 쳐. 근데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얼마냐? 90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공급된 에너지 120이야. 근데 이쪽으로 90만큼 빠져나왔네. 그러면은 1 얼마 하고 있다? 30줄만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 즉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요 4분의 1, 즉 25%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외우냐 이거를. 그렇죠? 네. 그냥 이 개념만 알면은요 공식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해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열기관의 열 효율을요, 높이게 되면은요, 역시 버려지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국가도 좋고, 나도 이제, 연료 있죠? 그죠? 화석연료, 석유 덜 써서, 나도 그 돈 적게 나가니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용하라 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돈 절약하기 위해서 가성비 제품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말고요, 우리가 뭘 할 수도 있냐? 자, 어쨌든 간에 버려지는 에너지가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죠? 선생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면은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아까 전에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요?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걸 뭐라 불렀어요?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이거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못 만들어요. 법칙입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에너지 효율은요, 얼마를 넘어갈 수가 없다? 100%를 넘어갈 수가 없듯이 열기관의 열 효율도 마찬가지로 100%, 즉 1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만약에 열기관의 열 효율을요, 만약에 1, 즉 100%로 만들고 싶잖아.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Q1을요, 무한대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두 번째, Q2를요, 0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왜요? 열이라고 하는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Q2를요, 0으로 죽었다 깨어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에너지 효율은 100%, 즉 1이 될 수가 없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Q2 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전부 다 뭐에 대한 표현이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1이 넘어갈 수가 없다. 1이 될 수도 없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만든 이제 열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요, 끽해봤자 40% 언저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상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열 효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불러요.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 내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카르노 기관은요, 열 효율이 최대가 되는 열 효율이 최대인 이상적인 기관, 이상적인 열기관을요, 우리가 카르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제 발표했다라고 해서요, 카르노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요,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요,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열원의 온도를요, T1이라고 하고요, 저열원의 온도를요, 만약에 T2라고 하잖아? 당연히 T1이 T2보다 높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때 쓰는 온도는요, 절대 온도여야 돼요, 그렇죠? 절대 온도 뭔지 알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도씨,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 섭씨 온도라고 부르잖아.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려면 뭐 한다고 했어요? 273을 더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절대 온도의 단위는 뭘 쓴다? 요 K,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배웠잖아.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막 1500만 켈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요, 고열원의 온도를 T1, 저열원의 온도를 T2라고 한다면은요, 1-T1분의 T2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증명 과정은요, 당신들 레벨론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려면은요,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엔탈피도 공부해야 되고요, 엔트로피도 공부해야 되고요, 자유 에너지도 공부해야 되고요, 가역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도요, 절대로 당연히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T1이 무한대가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T2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물체도요, 절대 온도가 0켈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그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절대 온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그걸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 온도가 0도가 됐다라는 말은요, 분자의 움직임이 완전히 뭐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뭐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기관인 이상적인, 실제로 이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열기관조차도 열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내가 방금 전에 보여줬죠.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열기관의 열 효율을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요. 우리가 에너지 절약의 핵심이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이용한다. 또는요, 이때 버려지는 에너지 있죠.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요, 그나마 다시 사용하면은요, 조금 더 이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쓰는 기술을요, 에너지 수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이 아니라 수확. 영어로 harvest, 그쵸? 무슨 말이야? 걷어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버려지는 에너지를요, 다시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열병합 발전소예요. 밑에 나와 있죠? 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소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 화력 발전소라고 하면은요, 뭐를 이용해가지고 화석연료를 뭐 해가지고요,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은요, 뭐가 발생해요?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요. 이걸로 뭘 하게 돼요? 물을 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물을 끓인 뒤 이걸로 뭘 돌리고요? 터빈을 돌리죠.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서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력 발전이라 부르는데요. 이때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도 되지만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뭐 하게 된다? 버려지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때 끓인 물을요, 터빈을 돌린 다음에 뭐 한다? 가정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죠. 뭘로? 온수로 공급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열을요, 한 번 더 다시 쓰면은요, 그나마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술이 146페이지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념 볼까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자,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두 개를요 섞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뭘 섞어놨냐?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모터, 즉 전동기로 가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는요, 엔진을 이용해서 굴러가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그 두 개를요 섞어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엔진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쓴다? 모터도 같이 이제 쓰는 자동차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단점, 엔진과 모터를요, 자동차 하나 안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크기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무게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크기를 줄이려면은요, 공간이 뭐 된다? 협소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게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모터를 다른 말로 전동기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터를 작동시키려면요, 당연히 뭐도 필요하다? 배터리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겁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공간이 협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전기 자동차는요, 여기서 엔진 빼고요, 모터랑 배터리로만 가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자, 시동 걸 때 있죠? 예, 시동은요, 뭘로 이제 거냐? 모터로 겁니다. 그쪽에 조금 더 효율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때 에너지를 덜 쓴다라는 소리죠. 모터 쪽이. 그렇죠? 그리고 평지 주행할 때 같은 경우는요, 뭘 쓰냐면요, 엔진이 조금 더 효율이 좋아요. 엔진 씁니다.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 있죠?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요, 모터랑 엔진을요,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핵심은요, 내리막길을 가거나 아니면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 밟을 때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자, 원래 감속,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기존에 있던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이 바퀴가 멈추면서요, 이때 자동차가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요, 바닥면과의 뭘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속력을 줄이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모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모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자석과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석과 코일 같은 경우는, 야, 지난 단원에서 공부했잖아. 이걸로 뭐 만들어? 발전기 만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모터는요, 발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선풍기 있지? 선풍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모터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꽂으면 돌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선풍기를 딱 붙잡은 다음에 선풍기 날개를 돌리잖아. 그럼 전기 에너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요, 뭐로 활용한다? 발전기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요, 열 에너지가 아닌 어떤 형태로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다가? 배터리 안에다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에 저장된 이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모터를 돌리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전기 자동차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하는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 쓰잖아? 이거 발전기로 쓰잖아? 그러면요, 예, 좀 그 승차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난 전기 자동차 택시로 많이 타봤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장난 아니야. 멀미 날 것 같아. 토 나와.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기술도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냐면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요,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제품과 5등급인 제품이 있잖아.
당연히 1등급인 제품이요 더 소비 효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입장에서 봐도요 1등급 제품을 쓰잖아.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선 전기 에너지를 덜 쓰니까 전기 요금 덜 내서 좋은 거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든지 아니면은요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꺼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꺼놓아도요 이제 대기전력이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언제 작동시킬지 모르니까 준비 상태로 이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전기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전기에너지 절약하고 싶으면요 집에 있는요 냉장고 같이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거 말고요 다 콘센트 뽑아야 돼. 근데 사실 그게 좀 귀찮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런 대기 전력을요 좀 줄이는 제품에는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준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이거 대기 전력 좀 줄어든 제품이네. 그럼 이거 쓰면은 좀 전기 에너지 덜 내겠네 라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저런 거 보고 산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기 전력 저감 제품 에는요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줘 가지고요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좀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요 이제 에너지를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요 간단히 에너지를 안 쓰면 돼요. 그렇죠? 예, 돈을 절약하려면 돈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요 최소한으로 하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밑에 나와 있죠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에너지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요 화력 발전이라든지 핵발전 같은요 이제 고갈 염려가 있는 그런 발전 방식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태양 광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열 발전 뭐 요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우스.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 지열 발전 이런 거는요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는 거죠. 그렇죠? 뭐 물론 태양광 발전에는 태양 전지 설치해야 되니까 뭐 물론 설치 과정에서는 돈이 들어가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에너지 효율을요 높일 수 있도록요 단열재 같은 걸로 건설을 한다라는 거죠. 뭐 물론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저기 뭐야 에어컨 같은 거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에어컨 같은 거를 이제 키게 되면은요 이제 안쪽이요 차가워지겠죠 바깥쪽보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저온이 되고 여름철에 밖은 고온인데 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이 단열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에어컨을 켜도요 금방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금방 더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열재로 집을 짓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놓고 이제 조금 있다가 끄더라도요 집안이 시원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총 집합된 하우스, 그걸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도시를 건설한 한 데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제 영국의 베드제드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요 화석연료 같은 거를요 안 쓰고요 이런 식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지열 발전 같은 이제 풍력 발전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써가지고요 이제 굴러가는 도시를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베드제드라고 이제 존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 에너지 전환과 효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에너지 효율 계산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열 효율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뭐 요거는 너무 쉬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광합성이다 그러면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전환되고 있니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 광합성이면 장난하십니까?
빛 에너지를요, 포도당과 같은 양분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제시되면요, 에너지가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전환되는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이거 말고 짜잘짜잘한 했던 내용들 있죠? 그런 거까지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이제 1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저기 149페이지에 있는 12번 문제까지 있죠. 그거 연습해 보면서요,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